자,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서 주택 정책에 관한 주제하고 조세 정책을 볼 텐데, 일단 주택 정책 중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토지 정책 중에서는 공영개발,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제도가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개입 중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요 정도를 이제 오늘 보시게 될 텐데,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 이게 좀 힘들어요. 힘든 게 지금 공법 문제. 나중에 부동산 공법에서 주택법이라는 데서 지금 이제 분양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데, 27회 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회 때 학개론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는 나중에 2차 공법을 잘 모르면 풀기 어렵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라고 하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여기서 새롭게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 주체라고 해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집 멋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고 일정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바로 사업 주체가 평당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시군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일반적인 사업 주체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 그때 승인 받을 때 공정률이 40%다 이런 것도 입증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평당 2천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내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평당 2천이면 싸요, 비싸요? 뭐가 비싸요? 평당 2천이 싸요? 뭐라고 얘기 못해요. 동네마다 틀리잖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평당 2천이 적정한 분양가냐 아니냐를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검토를 합니다. 그럼 서울 강남이면 평당 2천이면 엄청 싼 거지. 그냥 헐값이지. 그 기부지, 기부. 근데 외곽 도시에서 평당 2천이면 엄청 비싼 거죠. 동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다 라고 사인을 해주게 되면 그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무원, 대학 교수 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건설업체 직원이 들어가요. 건설업체 직원이 들어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공무원하고 대학 교수가 이게 싼지 비싼지 판단을 못해, 기술적으로. 테크닉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셔온 게 건설업체 직원이에요. 그럼 뭐야? 하나 많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대림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동부건설을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심사위원회 위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동그라미 치지. 받고 싶은 대로 다 받게. 그래야 나도 이제 우리가 분양할 때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의 내막을 알게 되면은 놀고들 인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갑시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공공택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게 두 군데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럼 공공택지는 뭐냐라고 하는 게 이번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였어요. 공공택지는요, 앞에서 우리가 수용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자세한 내용은 안 봤지만은 토지 소유자한테 강제로 보상금 주고 땅을 뺏어내는 제도. 이게 뭐가 된다? 수용제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어떤 토지를 협의해서 매수하려면 평당 한 500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용을 하게 되면 평당 얼마? 200의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 조성비가 적게 들겠죠. 그럼 적게 들여서 토지를 택지를 조성을 했으면은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분양할 때 상대적으로 싸게 분양을 해주겠죠. 아파트 건설업자는 싸게 산 거야. 자기가 직접 가서 토지 소유인데 협의해서 살려면 훨씬 비싸다고. 예를 들어 토지 200에 수용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등등등을 설치해서 평당 한 600에 분양을 한다고요. 근데 이런 토지를 개인이, 이 민간업자가 가서 직접 살려면 평당 700, 800을 줘야지 이 정도 택지를 조성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싸게 택지를 분양받았으면 건설업자는 혼자서 다 헤쳐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주택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분양을 해라 라고 하는 식의 논리구조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공동택지라고 하는 것은 수용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랄인 게 법에 9개가 있어요. 주택법이라는 법에. 그래서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할 때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냥 다 공공택지입니다. 법에는 공공택지만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조성 공급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그럼 옳은 표현이 되는 거야. 앞에 무슨 법이 됐든 간에 그게 다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개별적으로 9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 지문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이 다 나가리니까 다 옳은 표현이니까 이걸 답을 뽑았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 근데 나중에 2차 공법을 공부할 때 29회 때 공공택지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해당한다라고 해서 답을 뽑았었어요. 물론 출제는 그걸 보고 내지는 않았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또 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공법할 때 찍기로 도배를 하는데 포함한다 옳은 표현, 없다 틀린 표현, 공법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포함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해당한다랑 포함한다랑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 볼 때 뒤만 싹싹 봐야 돼. 포함한다 옳은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이렇게. 법에는 해당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출제에는 그 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그렇다. 설령 민간 택지를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요 근래 이제 한참 정부에서 주택가격 잡는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을 되게 낮췄어요. 웬만하면 다 지정할 수 있게. 그래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다? 싸게 분양해라. 그러면 이제 같이 묶어서 볼 것이 전매 제한의 문제와 연계가 돼요. 가볼까요? 전매 문제. 지금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건설업자가 평당 1,500, 2,000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서 예를 들어서 평당 1,200에 팔았다. 그러면 300 남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파트를 팔게 되면 그만큼 전매 차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함부로 팔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전매 제한이라는 주제예요. 다시 갑시다. 스토리를. 수용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택지를 조성한 업자가 건설업자한테,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싸게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아파트 지어 분양할 때 땅값 싸니까 아파트 값도 어떻게 해라? 낮게 책정을 해라. 그게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은 싸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전매 차익을 노리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떻다? 함부로 팔아먹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나중에 전매 제한이라는 규제와 연계가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어요. 설령 공공택지, 설령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기를 할지라도 전매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하고요. 관광특구. 깊이 가시면 안 돼요. 특히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관광특구 들어가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 도시형 생활주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라는 법에서 나중에 2차 과목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분양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쪽방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택 부족 공급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억지로라도 막 주택을 건설을 촉진을 하려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300세대를 갖는 의미가 나중에 공법 공부할 때 설명드리게 될 텐데 최소한 하나의 단지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각종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300세대입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아예 전제 요건을 깔아요. 그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각종 편의시설 하나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왜 얘가 분양가 상한제 배제됩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간에 주택 호수를 늘리기 위해서 각종 정책적으로 건축 규제 대폭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이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1억에 집 3채. 가끔 전봇대는데 붙여놓잖아요. 1억에 집 3채. 그런 게 이름하여 대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대부분이 1억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산 방법이 뭐냐면은 대출 최대한 끼고 1억짜리로 쳤을 때 7천 대출 끼고 3천 투자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억이면 집 3채를 받을 수 있다. 금융비용은 얘기를 안 해. 이자는. 이런 게 1억에 집 3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어떻게든 주택 호수를 늘려야 되는 정책적 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해 주면서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아라 라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배제. 두 번째,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인한테 꼭 싸게 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좋다. 아예 분양가 상한제 배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송도 같은 데예요. 거기도 외국인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배제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이게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0회 때는 거꾸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걸 내고 싶은데 공공택지를 좀 어렵게 구성해서 뭐 하나 끌고 들어와서 점점점은 에서 분양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27회 문제와 30회 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적용 배제냐 적용이냐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하실 때 1차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 1차 할 때는 제가 공공택지 종류를 9개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2차 과목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종류 쭉 보면서 이 지문 보면서 대충 연계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 정도까지.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수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 싸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전매, 불법 전매. 전매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몰래 팔아버리는 게 전매, 불법 전매가 성행할 수 있다. 공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급 입장에서는 평당 한 1,500 받아야 되는 물건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평당 1,200만 받아라. 그러면 공급은 감소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게 되면은 나중에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이
건설업체가 지 멋대로 주택 가격을 결정을 해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나온 얘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건설업체가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공급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그냥 그 인형처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토론하면 맨날 한 소리 이 소리야.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 섭외할 때 각각 역할을 줘요. 너는 이쪽을 얘기하시고 너는 저쪽을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이런 분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냥 역할입니다. 이제 연계. 하여튼 이게 분양가 상한제. 어찌됐든 27회 때는 적용 배제, 30회 때는 적용. 요렇게 출제한. 그러니까 문제를 내놓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 어머, 얘가 지난번에 적용 배제했으니까 이번엔 적용을 갖고 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기본서 보시게 되면서 분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좀 더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뭘 낼까? 뭐 이걸 갖고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 개입. 두 번째 이슈,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거. 임대료 규제는 30회 때 아마 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한 7, 8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왠지는 몰라요. 답은 얘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것은 나와도 시험 문제 답이 아닙니다. 7년 동안은. 항상 나와. 근데 답이 아니야.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주요한 이슈. 자, 가겠습니다. 시장 임대료.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임대료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야, 너네 60 이하로만 받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40 이하로만 받아라고 이렇게 정부가 임대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도 많이 나오는 경우 수를 다 물어봐요. 해서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인 50만 원보다 높게 설정이 됐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50 받고 있는데 60 이하로만 받아라. 그거 받으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자, 지금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이때는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했어요?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자,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말 소설을 쓴다고. 아니지. 높은 경우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낮은 경우가 주로 출제가 되겠죠. 50만 원씩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야, 이제부터 월세는 40만 받아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수요부터 보겠습니다. 50만 원 내야지 원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획기적인 정책, 야, 40 이하 받아. 그러면 이제 중3, 고3 이런 애들이 고민을 합니다. 특히 고3 정도가 되겠다. 그동안 엄마한테 한 15, 16년, 16, 7년 동안 뒤지게 까였거든.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50이 없어서 못 나간 거야. 근데 어쩌해서 보니까 알바하고 하면 40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야, 월세는 무조건 40만 받아 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원래 50이면 알바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못 나갈 애가 좋아, 나 한번 나가보리, 집을 나가보리,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자,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다시 40만 원이면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50이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나갔다고. 그런데 정부에서 40만 원만 받아라라고 강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독립해서 나만의 생활을 갖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 발생. 이건 안 중요해.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을 해야 돼. 지금 50만 원씩 잘 받아먹고 있었어요. 생활도 하고. 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야, 오늘부터 이제 40만 받아! 라고 만약에 강제로 법을 만들어 타십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욕을 뒤지게 하겠지. 개새끼들, 소새끼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다 공급량을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우리 기억나세요? 탄력적은 뭐야? 누워있는 아이. 문 열고 나가면 펄떡 일어났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비탄력적은 뭐야? 서있는 아이. 그래서 군부대 앞에 그 보초 쓰는 아이들 가서 깔짝거려봤자 눈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욕만 할 뿐이지. 비탄력적. 그럼 이제 주요 이슈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진이 안 되는 거야. 관리비도 그렇고 등등등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공급량을 줄여버린다. 우리 건축법이라는 법을 나중에 공법에서 공부하는데 용도를 바꿔버린다. 임대주택에서 뭐 상가주택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공급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셔야 돼. 공급은 무조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야지. 미리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보면 헷갈려요. 그러면 주택시장. 시험 문제 제일 유력한 건 주택시장이죠.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50 받을 때 관리 잘했습니다. 근데 40 받으면 돈 안 된단 말이야. 굳이 청소 더 열심히 해줄 필요 없고 보수 열심히 해줄 필요 없다.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될 테고 특이한 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려워지게 된다. 뭔 소리냐면 공급량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 동네 임대주택이 만약에 100세대가 있었어. 그런데 40만 받아라. 그러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 공급자가 한 20세대를 줄여버립니다. 그럼 이사갈 집이 없어.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이거예요. 공급하고 주택시장의 효과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임대료 규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포인트가 돼요. 임대료 규제. 균형 임대료 높게 규제 임대를 설정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근데 낮게 설정하면 수요는 초과 수요. 쟁점 안 되고요.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 얘기는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떻다?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대료 보조 볼까요? 자, 임대료 보조는 뭐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수요자 보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자 보조가 있고 수요자 보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수요자 보조만 나오니까 뭔 소리냐면 이 임대주택 남의 집에 세 들어가면 월 10만 원씩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형편 좋은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일은 세 들어 살 일은 없을 테니까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해 드릴게요 라고 발표를 해 다십시다. 그럼 똑같아. 아까 월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집을 독립을 못했던 아이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알바 등등하면 40만 원 모을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바로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한다면 마치 40만 원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수요는 어떻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기존 그 동네 임대주택이 100세대였는데 집 나오는 애들이 며칠 더 생겨. 그러면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월세가 50만 원인데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얘들은 월세 50을 받는 게 아니라 줄 서 있으니까 52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버립니다.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52만 원이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럼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입장에서 야 지금 뭐 돈 되는 게 뭐냐 해서 은행에 맡겨봤자 1%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 임대주택 사업하게 되면 그게 한 수익률 한 6% 된대더라. 이번에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가지고 더 된대더라 라고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공급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공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점차 어떻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갑시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급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임대료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 얘기는 항상 단기와 장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자꾸 보셔야,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자꾸 가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대부분 분석을 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는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정책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 문제가 조세정책 관련해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는요, 바로 조세분류라는 게 출제가 됐어요. 29회 때 나왔었고, 그리고 30회 때 또 출제가 됩니다. 아니,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거라도 똑바로 외우자. 이게 제 주장이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냈으니까. 냈으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29회, 30회 나왔으면 또 나오겠느냐? 아, 모르지. 뭘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럼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이런 식이라고. 자,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에서 세법 비슷하게 나왔어. 지방세, 그 다음에 국세 해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로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게 되겠고요. 국세로서, 국가가 뜯은 세금으로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문제는 2차 과목 세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구성됩니다. 세법에서는 좀 난이도 있게 출제를 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좀 비교적 쉽게 구성을 했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학개론 문제를 구성했던 사람이 세법도 일부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출제했으니까. 다만 학개론은 개론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전체 큰 그림, 세법은 조금 디테일한 그림,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취득 단계 내는 세금, 취득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법 할 때 주로 공부할 주제예요. 취득세에 대응해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도 같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부가세라는 개념이에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 무조건 같이 딸려내는 세금이 두 가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등록면에서 있는데 이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 지방세로서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로서 종부세. 작년 문제는 종부세가 답이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국세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물론 수식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러면 종부세가 답이었거든. 그리고 30회 때 문제는 자, 기업, 니은에 들어갈 세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지방세,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 종부세. 약간 난이도를 올린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29회, 30회 연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시험장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거 아는 건데. 이것만 생각나지 딱딱 찍지 못해요. 나중에 세법 할 때도 같이 엮어서 설명드릴 주제. 29회, 30회 연속 나왔었고요. 자, 전통적으로 조세정책에서 많이 나왔던 거, 요거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이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다시 기본 가시겠습니다.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더.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 부른다?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뭐 취득세 이런 게, 양도세 이런 게 세금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다?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거 세금이 증가하면 어떻다?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종부세 올리자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아. 가격을, 자, 거래세라든가 보유세를, 세금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 이건 안 나와요.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조세 증가 중에서 경제적 손실 얘기가 답을 뽑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요, 정부에서 보유세 또는 거래세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사고 나면은 남는 돈이 줄어들겠죠?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원래 주머니 1억 있는데 집 사는데 9천만 원 들어가고 세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 300 내다가 800을 냈다. 그러면 그만큼 주머니에 남는 돈이 줄어든다. 이걸 배운 새끼들은 소비자 잉여의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잉여가 남다는 얘기잖아요. 수요자 잉여가 감소한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게 나오죠. 소비자 잉여 감소. 그럼 이제 주택을 파는 분 입장, 주택을 파는 분이 뭐가 됩니까? 공급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공급자 잉여라는 것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뭔 소리냐면 원래 9천에 집을 팔았어. 그럼 저는 9천만 원이 통장에 꽂혔어. 그런데 세금이 많이 오르니까 소비자가, 수요자가 얘기를 해. 사장님, 지금 세금이 원래 300 내다가 지금 800까지 가니까 좀 빼주세요. 200이라도, 100이라도 빼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자는 최소한 세금이 올라갔을 때 과거보다 더 많이 받아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공급자 잉여도 감소한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세율을 올리면은 정부는 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드는 예가 담배값 인상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2,500원 하던 담배에다가 2,000원을 더 세금을 붙여가지고 4,500원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2,000원을 더 붙이는 거냐? 국민의 복지, 건강을 위해서. 담배가 싸니까 사람들이 몸을 망가뜨렸다. 근데 왜 4,500원인지 아세요? 5,000원도 아니고 6,000원도 아니고 호주처럼 18,000원도 아니고 4,500원. 그거 엄청 어렵게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뭐냐면 소비자가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정도까지만 올려야 돼요. 우리 비탄력적은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쭉 따라가는 거. 탄력적은 확 튀어버리는 거예요. 탄력적. 만약에요, 담배값을 2,500원에서 진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25,000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고3들은 다 뒤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담배 피우다 못 피우니까. 아니, 그렇다고, 선생님, 고3 때 담배 안 피우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웃기죠. 저는 이직 하기 전부터 제가 교육 반평생입니다. 교육계. 한 20몇 살, 21살인가 22살 때부터 과외 선수야, 과외. 생활의 과외야. 그래갖고 저는 일반 직장을 못 다니겠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왜? 과외 수입이 훨씬 높으니까. 직장 다니는 애들보다. 그때 직장을 다녔어야 돼. 그럼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과외할 때 제가 별짓 다 했어요. 과외하다 보면 별놈이 다 있어. 별놈이 다 있어. 공부 잘하는 애도 있어. 전교 1, 2등도 있어. 그럼 전교 1, 2등은 그냥 걔 눈치만 보고 있으면 돼요. 잘리지 않을 때까지. 걔 굳이 뭐 물어보면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 일주일간 연구에 와서. 그래도 돼요. 어차피 알아서 공부하는 애니까. 근데 이제 반에서 41명 중에서 40등, 38등 하는 중2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환장합니다. 41명 중에 41등도 못하고 겨우 40등, 뒤에 1명 내지 2명 데리고 있네. 걔들은 거의 이제 최소한 일반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양아치죠. 담배 꼬나물고 다니고, 새끼들이. 내려놓은 새끼들. 그럼 저는 고객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부천시에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에 합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뭐가 이를 거창하냐. 더 이상 담배를 자판기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감동적인 시대죠. 그 중이는 이미 손이 떨리고 있어요. 담배가 없으면. 그래서 그 중이가 제가 얘기 들으니까 과외 선생을 한 보름에 한 명씩 가락치워. 모르고 과외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중이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천장 보고 이렇게 그냥 넌 지그시 갚고 뭐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식이야. 근데 저는 이미 단련이 됐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그래서 걔한테 제가 했던 소리가 야 요즘에 너 담배 어떻게 구하냐 물어봤어요. 전에는 이제 그 뭐죠? 자판기에서 뽑았는데 그 금지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담배를 살 데가 없어.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한테 부탁을 한다. 가서 양아치 가오가 있지. 자 죄송한데 저기 솔 한 보루만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알았죠. 형이 해결해 줄게. 근데 서로 기브앤테이크니까 니네 엄마한테 잘리면 안 되니까 약간 공부하는 자세는 좀 보여달라. 엄마가 보기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뉘앙스는 보여달라. 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커버해 줄게. 이미 중독된 아이야. 그리고 진짜 담배 한 번을 딱 사다 놓고 다 일주일간 넌 어차피 해도 모르니까 그냥 하여튼 최선을 한번 다해봐라. 죽기 살기 공부합니다, 애가. 왜? 이미 중독이 돼 있거든. 엄마가 놀래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애가. 왜 밤에도 공부를 하냐고. 근데 한 2달에서 잘렸어요. 왜냐면 애가 그렇게 코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던 공부를 처음 하는 거야, 평생 처음으로. 근데 40등 했던 애가 41등이 된 거야.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냐면 과외도 하고 막 가르치고 막 진짜 찍어서 요것만 해 요거자 막 해서 심지어 거의 밤새우다시피 교육을 시켰거든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애가 오만했던 거야. 40등 할 때는 앞에 있는 공부 잘하는 막 찔러가지고 좀만 보여달라 해서 컨닝을 했어. 근데 공부했잖아 지가. 어떻게? 직접 문제를 푸는 거지. 앞에한테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대로 41등을 했던 사례. 뭔 얘기하고 있어요? 담배값. 지금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금액을 급속히 올려버리면 수요자가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수요자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다 담배를 끊어버려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오히려 정부의 세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담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만약에 이 사안이 전매하는 이런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소고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소고기에 대해 세금을 이빠이 붙인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공급이 어떻다고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소고기 수입 안 하고 돼지고기 수입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세금을 뜯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제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정부도 세율을 올려도 세수입이 감소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정부도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 공급자 잉여 감소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걸 전제로 깔겠지만은 무조건 정부도 세수입 감소. 그러니까 미리 답을 외우고 가셔야 돼. 중간에 문제 풀다 보면 뭐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은 알아. 근데 시험 보러 가면 기억이 안 나. 왜 이렇게 뭐라고요? 정부도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담배값 얘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요자가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정도까지는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술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담배 흡연율 조사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2년 지나면. 다 세금 다 낸다는 거예요. 거의 2배 넘는 세금. 애초에 냈던 세금보다. 자, 이게 소위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리합니다.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보유세 올리자는 얘기가 이 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세가 증가했을 때 소비자이기요, 공급자이기요 당연히 감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가끔 얘기해요. 그 인터넷 댓글로 보면 정부가 자기들이 돈 필요하니까 그냥 삥 뜯으려고 그냥 세율 올리고 지랄이 이렇게 한다고. 아니요. 탄력적으로 반응을 맡아 이때는 정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 이제 범칙금, 교통범칙금 인상할 때 맨날 그 얘기 한다고요. 정부 돈 필요하니까 그 범칙금 올린다고. 왜? 어차피 교통질서 위반하는 사람 계속 똑같거든.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니까. 자, 그렇다 치고. 자, 조세 감소는 이제 수요 증가하고 가격 증가. 이건 이제 깔아주는 치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세 정책의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조세 전가 얘기하고 동결효과. 동결효과.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불로소득이 너무 크다.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자? 세금을 더 올려가지고 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제가 직접 봤어요. 원래 서울 강남권의 주택 한 7, 8억 했던 주택이 2, 3년 사이에 15억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집을 갖고 있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얘기인즉슨 지금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문제는 앞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내에 워낙 양도 차익이 커지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6억의 주택을 구입해서 9억에 매각을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단순화시켜서 한 1억 된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사람은 2억 남는 거지. 2억 남는 거 생각 안 해. 1억만 생각해. 손해보는 1억. 근데 6억짜리 주택이 자 15억이 됐다. 그럼 세금을 만약 3억이라 하십시다. 세금을 3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오른 금액이 벌써 얼마야? 훨씬 크잖아요. 거의 9억이 올랐잖아. 그러면 팔게 되면 6억이 남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3억이 너무 큰 거야. 1억만 해도 낼 것 같은데 3억은 못 내겠다. 아까워서.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중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 공급자가 주택을 지금 안 팝니다. 버팁니다. 이놈의 정권이 넘어가기를. 정권 바뀌면 정책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 동네에서 나왔던 매물이 한 달에 만약에 100건이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게 되면은 지금 당장 팔았다간 세금을 폭탄을 맞기 때문에 다 줄어서 예를 들어서 10건으로 줄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항상 100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동네 이사 오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강남 대치동 이런 데 학원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 때문에 비싸도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그런데 옛날 주택이 100개일 때는 매물이 100개일 때는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겠지만 지금 수요는 100명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매물이 10개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말도 못하는 주택 가격 급상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동결 효과. 해서 동결 효과는 결국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동결 효과라는 개념. 한 3, 4년에 집은 1개짜리.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 전가. 29회 때, 28회 때 답이 됐던 주제. 자, 아까 우리가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율의 인상에 따라서. 그런데 조세가 조세 전가라고 하는 거, 법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 사이에 괴리 현상을 가리켜서 조세 전가라고 부릅니다. 해서 자,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설명드릴 텐데 이건 듣고 흘리실 주제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재산세가 만약에 0원이었다 하십시다. 계산을 필요로 해서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100만 원이 갑자기 부과가 된다. 또는 이제 기존보다 100만 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주인, 공급자가 있겠죠. 공급자가 있고 세입자, 수요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하기 전에 월세를 만약에 50만 원을 받았다라고 치게 되면은 지금 월 만약에 한 100만 원에 만약에 이 세금이 더 때려맞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공급자는 당연히 월세 전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 세금 많이 내니까 월세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할 거라고요. n분의 1을 하자. 그래서 원래는 집주인이 세금을 다 부담하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도 같이 세금을 월세가 상승함으로써 세입자도 같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조세 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때려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세 들어 사시는 분들,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더 곤궁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우리는 시험을 보셔야 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 용어 탄력적이다. 언제든지 수틀면 튀어버린다. 이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오도 가도 못한다 라는 것이 비탄력적이다예요. 자, 만약에 공급자, 집주인이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수요자,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동네 물건이 많아. 빈집, 공실도 많아. 그래서 세금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한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면 얘는 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딴 집 세금 적게, 월세 적게 주는 집으로 이사가 버린다. 탄력적인 사람이 그래서 어떻다? 결과적으로 덜 부담을 한다.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 집주인 있고요. 세입자가 있게 됩니다. 이 동네는 전세 물건, 월세 물건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품절 상태예요. 이 동네에 와서 세입자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 그럼 집주인은 다 줄 서 있지 않습니까? 2열 정도로 3m 줄 서 있다고요.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야, 그러면 그 월 10만 원씩 더 추가해라 라고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빈집이 없으니까, 공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 세금을 다 떠안고서라도 이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을 뭐라고 합니다? 조세 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이념, 이제 이론상 얘기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경우의 수를 확실히 해야 되거든.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애매하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자가 어떻다? 전부 부담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자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니까 공급자가 어떻다?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정책, 세금 관련해서는 요 근래 문제는 요 세 가지 이슈를 갖고 주로 출제가 돼요. 해서 29회, 30회 나왔던 문제가 자, 이 얘기죠.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라고 하는 게 대표죠. 거의 나중에 세법 할 때 공부하게 되겠지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부가세라서 같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보유 단계 내는 세금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문제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는 지방세 일종, 지자체가 부과하고요.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부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는 어떻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때 구체적인 내막을 보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잉여도 감소한다. 정부도 어떻다? 감소한다. 단 논의전제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담배값 같은 경우는 딱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정도만 올리게 되면 어떻다? 경부의 세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걸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조세가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동결과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주택의 보유자가 이 양도를 뒤로 미루는 현상,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조세 전가라고 하는 것,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상대적인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근데 시험에 실제 구성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대,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어떻다?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정책론이라는 주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투자론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